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는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해온 사고 역량의 구조를 완성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그리고 유추라는 사고 기법을 각각 나누어서 학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 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순환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12주차에서는 이 네 가지 사고법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고가 정체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추는 사고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고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고리이자 동력이라는 점인데요. 이번 주차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유추라는 네 가지 사고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사고 기법을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순환적 사고 체계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복잡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 상황에서 네 가지 사고 기법을 어떤 순서와 논리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실제 사고 흐름으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이는 문제 해결을 감각이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바로 메타 인지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개인의 프로젝트, 진로 선택, 미래 계획에 적용해서 단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고 방향과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고의 기준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이나 현상 사이에서 공통된 구조와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에 이르는 사고 방식입니다. 자,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직관적 연상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역을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유추는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점을 지닌 사물에 근거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유추는 간접 추리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실에서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사실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ABC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B는 ABC의 속성을 지니고 여기에 D라는 속성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A도 역시 D라는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방식이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ABC라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가 만약에 D를 가지고 있으면 A도 D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사고는 유비추리 또는 애널로지라고 불리고요. 일상적 사고부터 학문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추는 경험과 경험을 연결하는 연상작용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음악을 들었을 때 과거의 장면이나 감정을 떠올리거나 익숙한 상황과 유사한 맥락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논리학적 의미에서의 유추는 보다 구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구와 환경적으로 유사한 화성을 비교해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과정은 유추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추는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가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는 유추 해석의 형태로 활용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규정된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된 법규를 확대 해석해서 새로운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유추 해석입니다. 자, 이는 법적 판단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사고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추는 특히 과학적 발견과 이론 형성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는데요. 더글러스 호프스테트와 임마누엘 상트는 아인슈타인을 탁월한 유추자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과학적 통찰력이 수학적 계산 이전에 구조적 유사성을 포착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뉴턴, 맥스웰, 디렉,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발견 역시 철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 유추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학에서의 혁신은 단순한 공식의 발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상 사이에서 숨겨진 공통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는 과학적 창의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적 가설은 공통적으로 관찰, 유추, 시뮬레이션 증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요. 먼저 자연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문제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후에 관찰된 현상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다른 현상이나 기존 지식에 접근해서 유추를 수행합니다. 이 유추를 통해서 가설이 설정되고요. 이후 수학적 모델이나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이론으로 확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추는 관찰과 증명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사고 단계로 기능합니다. 크리스티안 하이언스의 빛의 파동설은 유추가 과학적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하이언스는 먼저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을 깊이 있게 관찰하였습니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며 반사와 굴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리의 성질을 바탕으로 빛의 전파 방식에 대해 사고를 확장하였는데요. 소리가 파동이라면 빛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형태적 유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가설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빛의 입자설에 도전하는 것이었고요. 직관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유추에 기반한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하이언스의 사례는 유추가 단순한 비유나 감각적 추측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지식의 구조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강력한 사고 도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추를 통해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세계를 발판 삼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유추란 서로 다른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생성하는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시뮬레이션, 애자일, 유추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는 통합적 사고체계입니다. 이 구조에서 유추는 단순히 막연히 짐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각화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애자일 영역을 하나로 깨워주는 핵심 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추는 사고의 출발점이자 반복과 개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각화는 유추가 작동하기 위한 재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입체적 관찰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의 구조, 관계, 맥락을 시각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풍부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보고 비교하며 구조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축적된 시각 정보는 이후 유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은 수집된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기존 경험이나 지식과 이어붙여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변화의 결과를 미리 그려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유추가 본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구조를 새로운 문제에 적용해서 이때와 이때가 비슷하다. 그러면 결과도 이럴 것이다 라는 미루어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유추를 통해 가설을 형성하는 사고 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자일 역량은 이러한 유추를 실제 행동과 반복으로 연결합니다. 유추를 통해 세운 가설을 빠르게 실행하고 결과를 통해 실패와 성공을 구분합니다. 특히 에자일의 핵심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의 재료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패가 발생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무작위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와 유사한 사례를 다시 유추함으로써 도출합니다. 자, 이처럼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유추해내는 능력이 곧 빠른 수정과 반복을 가능하게 하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에자일 유추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유추는 가설 설정, 실패 분석, 지속적 개선의 모든 단계에 깊이 관여합니다. 유추를 통해 검증 가능한 명제가 도출되고 실험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원인을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구조에서 찾아냅니다. 끈질긴 반복과 개선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근성 때문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유추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찰과 시각화 그리고 정교한 유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발견과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추 능력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 과정 따라하기는 단순히 비슷한 것을 떠올리는 연습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조작해보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그럴듯한 비유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요.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사고의 흐름을 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는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는 서로 비교할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하나는 아날로그 영역, 다른 하나는 디지털 영역에서 고릅니다. 아날로그 영역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사물이나 현상으로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이 분명한 것이 적합합니다. 디지털 영역은 앱, 플랫폼, 서비스처럼 기능과 구조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 단계의 핵심은 익숙함인데요. 유추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두 대상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영역에서 선택한 대상의 특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단순한 명사 나열이 아니라 형태, 기능, 사용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관찰을 언어로 변화하는 단계이며 이후 유추의 기준점이 되는 핵심 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때 세부적일수록 이후 사고의 확장 가능성도 커집니다. 3단계에서는 아날로그 대상과 디지털 대상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두 대상의 특성을 나란히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구조와 역할, 작동 원리의 유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대상을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떠올리고 서로 겹쳐보거나 분리해보며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점을 찾기 위해 관점을 바꿔가며 둘러보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4단계는 관찰과 비교를 더욱 깊이 밀어붙이는 단계인데요. 어떤 점이 정확히 같고 어떤 점은 부분적으로만 닮았으며 어떤 점은 전혀 다른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이 둘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유추의 방향성을 결정하고요.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의미 있는 연결로 나아가게 합니다. 5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기록한 특성과 관계를 병합하고 정리하는데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묶어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이때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적인 대응 관계만 남깁니다. 이는 사고를 정리하는 동시에 유추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가진 추론임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6단계에서는 대등한 관계, 일치하는 지점, 혹은 유사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이 지점이 중요한가, 이 유사성이 어떤 통찰을 주는가를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설명 과정에서 유추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지막 7단계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비유를 완성합니다. 이때 완성된 비유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두 영역의 구조적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의 세련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대응과 관찰의 깊이입니다. 이러한 유추 과정 따라하기는 시각화, 시뮬레이션, 에자일, 유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축소판입니다. 관찰을 통해 재료를 모으고 시각화를 통해 구조를 그리며 유추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사고를 점검하는 반복을 통해서 사고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유추는 감각적인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단련할 수 있는 핵심 사고 역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창의적 유추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사고 역량의 최종 단계인데요. 이는 하나의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사고 훈련이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관찰에서 출발해서 시각화로 구조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성을 시험하며 에자일적 실행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반복하는 전 과정은 결국 창의적 유추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역량은 단기간에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서서히 완성됩니다. 유추 능력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학습, 관찰에서 얻은 파편적인 정보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여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창의적 유추는 가장 고난도의 인지 역량이며 동시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추천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인간의 창의적 유추는 전혀 다른 맥락과 영역을 연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 세대, 특히 MZ세대는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이 세대는 정보 탐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통합하는 멀티태스킹 능력 또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의 이면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과밀한 정보 사회에서는 이미 검증된 최적의 모델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누구보다 신속하게 모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모방 능력은 확보가 되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시각 정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요리를 할 때도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고 바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거나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잘하는 방식이 익숙해질수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줄어들고 사고의 범위는 오히려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고 자신 직접 실행해보는 경험보다는 유튜브나 뭔가 시각화 정보를 보고 바로바로 따라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창의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는데요. 과거에는 효율적인 모방과 빠른 시행력이 경쟁력이었다면 미래에는 누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직관에 가까운 유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잘 모으고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정보들 속에서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꿰뚫어보는 심층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턴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그런 직관력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경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진 유추 능력을 더할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른 정보 탐색은 사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고요. 진짜 종착역은 경험을 구조화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유추입니다. 실무 경험 혹은 실패 경험, 또 관찰 경험을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 체계로 정리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여러분의 경험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방하는 지능에서 유추하는 지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축적된 경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입니다. 실질적 경험이 구조화될 때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그 위에서 창의적 유추가 작동할 때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다음 세대의 미래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지식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위치를 넘어서 스스로 사고를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빠르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왜 그런 질문이 생겼는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사고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유추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첫 시간에 우리는 AI 시대에 왜 이 네 가지 역량이 중요한지 이야기했는데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연결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추입니다. AI는 이미 있는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훈련하는 유추는 그 반대인데요. 아직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살아온 경험, 실패한 기억, 낯선 것과 마주쳤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경험입니다. 가능한 한 다양하고 낯선 경험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유추의 재료는 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곳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유추 능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기록인데요. 종이에 펜으로 직접 써도 좋고 스마트폰에 짧게 메모해도 좋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좋고요. 사진 한 장, 영상 한 클립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소화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가끔 그 기록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이것들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또 연결된 것은 없는가 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기록이 쌓이고 그것들이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경험은 그 자체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추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재료를 잘 쌓고 잘 연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 다룬 관점과 사고의 흐름이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네 가지 역량 위에 또 유추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단순한 모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총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